가계 처분 가능 소득. 요즘에는 한자를 잘 쓰지도 않는데 뭐만 하면 왜 알아듣기도 힘든 한자 용어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아마도 한국에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꽤나 역사가 깊기 때문 아닐까요? 경제학을 한국에서 정립하신 분들이 살던 시기에는 한자가 사실상 기본 학술 용어였고, 또 한국의 경제학을 들여온 한자를 쓰는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으로서 미국을 위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한자 용어가 없는 장르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고대의 경제 논문들을 살펴보면 과연 무식한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한자로 도배가 되어 있었죠. 지금은 많이 완화되어 대부분 한글로 표기하지만 그것도 한자의 음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하나 둘씩 떠나시고 경제학계의 중심국가인 미국 출신의 참여자들이 많아지자 최근에는 주로 영어와 그 약칭이 많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평범한 경제학도는 같은 용어를 한글과 한자와 영어로 알아야 하는 가히 삼중 언어구사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희 교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어가 한국어보다 더 쉽다고요. 물론 경제학의 용어에 대한 감상인 것이지 일상어로서의 영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위 가계 처분 가능 소득도 영어가 Personal Disposable Income인데 직역하면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입이라는 유아적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간단한 단어들의 연속이니 말이죠. 원어민이었다면 못 알아들었을 리 없겠죠.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은 임금, 급여와 같은 가구 소득, 자영업 및 비법인 기업체 소득, 연금 및 기타 회사 급여 소득, 금융투자 소득이 포함되며 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비용, 가구 간 이전 등의 비소비 지출 금액을 공제한 실제로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또 한국은행의 경제용어 해설에 따르면 흔히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GNI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국민 총소득에는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벌어들인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참고로 GNI는 그로스 내셔널 인컴의 약자로 국민 총소득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항상 세트로 묶여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바로 GDP, GNP, GNI, GDI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GNP가 다른 개념들 대신 많이 쓰였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GDP와 GNI로 대체됐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헛갈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한 용어들이지만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고 주제에도 맞지 않으니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GNI, 즉 국민 총소득을 구성하는 가계, 기업, 정부를 3대 경제 주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가계 부문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높아진 경우에는 가계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전체 경기와 괴리가 있게 됩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세계 1인당 GNI나 GDP 순위를 보면 항상 소규모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가령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은 적은 인구에 비해 금융산업이 벌어들이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1인당 국내 총생산 상위권에 랭크되며
아일랜드는 기업이 인구 대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상위권이고, 노르웨이와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국영기업, 즉 정부가 적은 인구수 대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실제 국민이 만들어내는 생활 수준보다 더 많은 부가 잡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주로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살기 좋은 편은 아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1인당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은 가계 부문의 총 처분 가능 소득을 연항 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지표로 가계의 구매력을 가장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 지표입니다. 보통 경제학에서 구매력이라고 한다면 PPP를 말하지만 거기서 쓰이는 구매력은 보통 국내 총생산을 기본으로 실제 통화가치를 환산하여 만드는 각 나라의 실제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이고, 여기서 말하는 구매력은 아주 단순히 물건을 살 수 있는 남아있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 2021년 3분기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이 역대 최대치로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이 늘었지만 고용지표 개선과 국민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전체 소득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는 통계청의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처분 가능 소득은 377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는데, 이는 1인당 가구 이상을 포함하는 가계동향조사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역대 최대치의 부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중진국의 저축률 성향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경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면 저축을 늘리고, 어려워지면 까먹으면서 생활한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이 경제가 별 볼 일 없는데도 늘어나는 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서 부자가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 저축성 보험성으로 가용자원을 늘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비소비 지출까지 줄어든다면 그건 이미 가계 경제가 위험해지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지요. 비소비 지출은 고정 비용으로 보통은 거부할 수 없거나 거부하기 힘든 미래를 위한 대비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보통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도 조금씩 늘어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이 자금이 줄었다 라는 것은 보험계약의 해지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줄이는 대출 혹은 파산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파산자가 늘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고로 정리하자면 국민 총소득이 높아진다고 반드시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이 높아진다고 반드시 이전보다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은 GNI로 보면 왜곡될 수 있는 가계, 즉 민간 부분의 소득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